네,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자유한국당이 아직 야성을 회복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이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국회가 열리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감은 자유한국당이 더 크게 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하고 만나자고 쫓아다녀도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다시 만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세종에 가서 못 만나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아침에 우리 건강관리실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예전에 여성 의원으로서 뭐가 제일 어렵냐 의정 활동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 중요한 합의가 남성 건강관리실에서 자주 이루어지더라. 이제 여성 건강관리실에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 여성 의원 수가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그래서 아침에 건강관리실에서 나타나셨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다시 접선해서 오늘 안으로 또 한 번 만나서 한번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 지금 제출한 특검 법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 등원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몇몇 기자와 간담회를 하면서 본인 임기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니 앞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하시는 건지 닫겠다고 하시는 건지, 결국은 지금 국회 내에는 여당은 없고 오로지 야당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기다려달라,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를 반복했었고, 그러다가는 통계청의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통계청장까지 교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역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소득 양극화는 최악이요. 그리고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극화 참사와 일자리 재앙을 만들어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진단과 대책을 보면 우리 앞에 정말 절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을 되풀이하고 대책이라고는 세금을 퍼붓는 대책밖에 없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잘못된 창문을 열어놓고 이 최악의 경제 지표와 이러한 것을 받아들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난방 덧대면 된다. 기름 더 넣고 난방 덧대면 된답니다.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문을 닫아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조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아무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평화 모드로 간다고 한들 국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하는 경제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정한 지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위해서 저희 당은 그동안 여러 가지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인 최저임금법 개정, 탄력근로제 단위기한 연장 부분은 이제 또 합의를 해가야 될 것이고요. 또 주휴수당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열 수 있도록 여당의 진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빅브라더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 1984의 디스토피아 오세아니아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방송 장악,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리던 이 정권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사찰하고 죽을 때까지 판다, 그만둘 때까지 사찰한다는 집요함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언제 휴대폰 압수수색 당할지 몰라서 고위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통화 대신에 그 데이터가 남지 않는 보이스톡을 쓴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HTTPS 차단으로 인한 데이터 검열 불안이 2030층에서 급속히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과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이 빅브라더의 공포에 일반인들까지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통신사들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통신 자료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350만 건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 내 정보가, 내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에 이어서 50년, 100년 집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이버 통제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퍼지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정부 들어서는 규제의 연속입니다. 먹방, 아이돌, 5.18 발언, 지역 발언 처벌 등 이 규제의 흐름 속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말살해 오니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50년,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는 이해찬 대표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이러한 빅브라더의 공포에 플러스 이념의 잣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먹고 사는 문제, 국가 안위의 문제를 먼저 살펴봐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블랙리스트 수사가 제2의 블랙리스트 문건 등으로 지금 수사의 속도를 환경부 관련해서는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330개 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내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산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결과 또 수사의 내용은 깜깜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 330개 기관, 660여 명에 대한 이 사찰 기록 제대로 살펴보고 오늘부터 수사의 속도를 더욱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호 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이 보호 해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정진석 의원을 로 하는 보호 해체에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문정부가 4대강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이 보를 해체하는 것은 근대화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 하나당 평균 2,500억 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체하는 데 또 1,0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민주당 소속 시장까지 나서서 공주보가 철거되면 재앙이라고 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한마디로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보수 정권 그림 지우기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주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든 보수 정권이 한 것은 전부 부인하고 전부 부정하면 본인들이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발상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를 해체하는지, 4대강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개인 소유물이 아닌지, 그리고 그동안 투입된 국민 세금과 그리고 해체 비용은 도대체 누구 돈에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서 우리 당 보해체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 국기 문란 상황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먼저 이 여당 소속 단체장들, 자치단체장들의 이위 있는 반란과 관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여당 소속 단체장들의 이위 있는 반란과 관련해서는 방금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보해체 얘기입니다. 공주시장조차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정부에서 소위 4대강 수사평가위 명의로 금강, 영산강 5개 보호 처리 방안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5개 보호 중에 3개는 해체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미리 정해놓고 까마귀식 평가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지역 주민과 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지난해 보를 개방한 것만으로도 농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보를 개방을 하면서 상류 지역의 농민들에게 관정 파면 되지 않느냐, 관정 파는 거 지원해 주겠다 등등 했는데 지하 수위가 낮아져서 관정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빵이 없으면 크와상을 먹으라고 했다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업이 오늘 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 정권 지우기 이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공주보 등 금강수계의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면서 저도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낍니다. 약한 고리가 충청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있는 보를 철거한다고부터 나서면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고 충청도는 만만하게 보고 선거 때마다 재미나 보는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 문재인 정권에 묻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니죠. 여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이위 있는 반란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 지금 국민들 안아드리겠다고 포용국가 이러면서 2022년까지 국민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부 기본생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는 것도요, 누가 어떻게 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역겹고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성동구청장이 복지는 같은 곳에 투자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웃구청의 현금 살포 복지를 개탄하면서 현금 복지 경쟁 그만두자라고 하는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부산의 북구청장이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재정 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안아드리겠다고 하면서 퍼붓는 것에 대한 여당 소속 단체장들의 이런 이안이 나오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또 어제 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나이, 소위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변호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파장, 사회적 파장, 경제적 파장이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 정부는 어떤 입장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이 대법원의 가동 연한 상향 이 판결과 관련한 후속 대책 준비해야 될 점들을 국민들께 제시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도 이 가동 연한 상향과 관련한 각 국회 상임위별 준비 사항, 또 입법 조치 등등에 대해서 후속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11일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HTTPS 차단 반대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면서 소통 부족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자체로도 엄청나게 큰 문제고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최현애 의원님께서 언급을 했을 텐데 탈원 전철에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왜 한 달이 넘도록 대답을 안 합니까? 제발 대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악의 분배 쇼크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셨고 앞에 이따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모 더 크게 본 이 자식처럼 지난 정부가 만든 경제 과실을 파먹고 퍼부으면서 그동안 즐겼습니다. 근데 이제 다 말라가고 떨어져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민들 삶은 정말로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경제 파탄의 상황 속에서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소위 장기 집권 부정선거 회체 근무 이 부분을 정말 우리 당이나 국민들께서 경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100년 집권이라고 하는 정말 아나무인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나무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두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왕의 남자, 문의 남자의 귀환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친문이 여당의 공천권을 장악하고 친문 친위 부대를 전면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고 친문 친위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파 독재, 좌파 장기 집권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보여지고 가장 지금 두려운 것이 결국은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이 폭거를 당당히 얘기하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저희 당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상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위원장님. 여상규 위원장님. 예, 통계청의 그 소득에 관한 통계 자료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 또 고용 참사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빚어졌고 이것이 계속된다면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제 5분의 소득이 한 10% 정도 늘어났고 4분위도 한 4.8%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소득 증가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일부 있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연봉이 9천만 원이지만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결국 임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분위, 4분위, 3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0대 후반들입니다. 이 연령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보다 2배가 높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 대한 핵심 지지층이 수혜계층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100년 집권론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소득 1분위, 소득 하위 20%, 이 계층이 몰락해 가는 상황을 그대로 계속 지켜볼 것인지 정부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예, 다음에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최교일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송원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그다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예, 상당히 많은 얘기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03년도에 1분위, 5분위 이 소득 통계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이 소득이 항상 같이 갑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올라가면 고소득층도 올라가고 계속 같은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금융위기 때도 살펴보면 금융위기 때도 고소득층이 올라가면 저소득층도 올라가고 고소득층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이런 패턴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작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이제 그 소득 격차입니다. 계속 같이 가던 이 소득이 고소득층은 확 올라가고 저소득층 내려가는 정말 기이한 현상, 처음 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오른쪽은 이게 지금 이전 소득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왼쪽은 이게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무려 3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고소득층은 14% 늘어난 거죠. 어마어마한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보시다시피 전체 소득은 최근 6년 동안에 2018년이 가장 소득이 높았어요. 전체 소득이 이렇게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저소득층은 저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말이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전 소득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로소득보다도 저소득층, 최하위 저소득층 20%가 받는 소득이 이전 소득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색해하는 것은 정부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커졌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들, 딸 둘인데요. 하나는 직업이 없고 하나는 아르바이트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야 우리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해라. 그것도 쪼개기로. 그래서 이제 이 소득이 늘어났어요. 야 정말 이게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가 커졌구나. 야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근로소득 이 저소득층의 말이죠. 근로소득이 37%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37%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 번 역설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작년에 경제 성장률 통계입니다. 4분기에 경제 성장이 오히려 늘어났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저소득층 소득은 가장 줄어들었어요. 이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 전제가 뭡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서 투자가 되고 생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으면 성장이 줄어들어야죠. 이 대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 대전제가 잘못된 게 뭐냐? 저소득층의 소득 10%가 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소비에 활용한다고 해도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0.01% 정도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3% 성장하면 3.00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금 실증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성장을 하려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늘어나야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빈부격차, 이 양극화 해소는 분배 정책, 복지 정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 이런 문제, 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석 의원. 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완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재앙적인 그 고용 통계가 발표되었고, 어제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소득 최상위 20% 가계는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932만 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반면에 최하위 20% 가계는 월 소득이 17.7% 감소했습니다. 월 123만 원 평균입니다. 이거는 15년 만에 최악의 소득 분배 기록이고, 사실 이것은 2018년부터 지속된 추세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오도된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기업의 대형 노조 구성원들이 대부분 소득 최상위 20% 소득 계층이라는 점입니다. 조직률 10%에 불과한 대형 귀족 노조 편향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 추세는, 즉 상위 20%의 소득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하위 가계의 근로소득은 37%나 감소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이것은 최하위 소득계층 가계의 근로기회, 즉 일자리 기회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주에 발표된 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4.5%와 실업자 122만 명이라는 고용 참사는 이번에 발표된 가계소득 참사와 연결된 인과관계가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인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가 효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고용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을 현 정부는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벌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파괴한 정책으로, 이를 조속히 포기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고용 참사와 소득 분배 참사는 금년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상황 악화는 아픈 대목이라고 했는데, 이제 15년 만에 최악의 소득 분배 악화마저 처한 상황 하에서 얼마나 더 아프셔야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신에서 벗어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제보자 관련해서는 있으실 거 없나요? 송환석 의원. 예,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그다음에 교역,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 예산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공개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는 것이 유일하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목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의 투명성도 저해한다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저께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은 향후에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 단년도에 300억 이상을 집행을 하거나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 우리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에 잔뜩 끼어 있는 먹구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연쇄 폭발할 것처럼 뒤엉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경제지표의 추락이 사상 최악의 지표 신기록 행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사상 최악의 지표 신기록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주를 시행하는 지난 1년 동안에 GDP도 마이너스, 투자 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 5%, 고용은 마이너스 2%, 전부 역주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경제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술대에 참가한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몇 점이냐 했더니 46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27명이 50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균 49.5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1월 취업자 수가 목표가 15만 명이었는데 겨우 19,000명, 실업자 수는 122만 4천 명으로 2000년 이후에 최악의 숫자입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가 동반 하락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가계동향조사 분배가 차상 최악이 된 것을 이미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건 생략을 하고 현재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가 또 7개월을 연속해서 동반 하락한 경우는 1차 오일 쇼크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했던 이후에 지금 4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훨씬 더한 1차 오일 쇼크 때 상황과 같은 이런 엄혹한 경제 현실이 우리 모든 경제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속히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을 이 차디찬 굴곡에서 구해낼 수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든타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과거 계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정책을 수정해 주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송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 협력기금법이죠. 개정과 남북협력기금법. 네. 지금 송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법률안은 저희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용에 대해서 의회가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 또 견제할 수 있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3.1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 종료과 관련해서 피우진 보훈처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2017년 8월 25일에 국회 질문을 통해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관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담당 국장을 보내서 사표를 종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피우진 장관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우진 장관은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의회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내용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2019년 2월 22일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오히려 사퇴를 말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예 실시할 수 없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관장에 대한 사퇴 종료는 진실입니다. 이미 장관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윤주경 전 관장 인터뷰를 통해서 피우진 본처장은 국장을 보내서 BH 청와대입니다. BH 뜻임을 강조하면서 사퇴를 빨리 결심하고 일주일 내에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 부끄러웠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윤주경 관장에게 이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자 한획도 바꿀 것이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기호진 본처장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김의경 대변인 말이 맞다면 청와대 의중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를 예우하는 직책에 맞지 않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모를 준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일인 것처럼 국회에서 인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주경 전 관장 인터뷰 내용처럼 BH 뜻에 따라 사퇴를 종용한 것이면 청와대는 정중하게 윤주경 전 관장과 가족,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사퇴 종료가 내놓고 사퇴를 말렸다면 진실을 호도한 대변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퇴 압력 진실은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밝혀지고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퇴 종용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할아버지 윤봉길 의사를 생각해 부끄러워 잘못 이뤘다는 전 독립기념관장 윤주경 관장의 억울함을 호소했겠습니까? 담당국장이 청와대 뜻을 사칭했다는 그 또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3일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훈처 장관은 사퇴 종용 공질, 청와대 의사 여부 등에 대해서 진실을 고해성사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가져온 리스트 아니었습니까? 우리 김태우 수사관도 이 문제 제기했었는데 관련해서 정양석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간단히 말씀하시고 최현희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발언으로. 네, 김태우 수사관이 최초로 제보하고 밝힌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국회 환노위 활동과 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제2의 블랙리스트가 또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했고 또 사법부가 어떻게 판정했는지 잘 알고 있고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관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습니다. 또 공익제보자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정무위원회 간사님과 의원님 세 분이 권익위를 방문해서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제보자 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권익위는 회의를 열고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자 지정을 불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감반 활동과 관련된 폭로와 제보 등은 법률에 개정된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또 입법부를 호주머니 공깃돌, 사법부는 장악 대상으로 여기는 문제인식 행정부 내에 권익위는 진실의 입을 기대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수사의 방향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권익위가 이 공익신고자 위원회를 열어서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에 관해서 논의한 결과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심의 자료 안에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의 보호를 우리는 요청드리는 것이고, 지금 계속 밝혀지는 대로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 정보는 한결같이 공익과 국익을 위한 정보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복성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대로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야말로 이 김태우 수사관 발표 제보 내용에 대한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더더욱 확인시켜주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혜 의원님 탈원전 해주시고 이미자 의원님 보호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공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뭐 공개 발언 하실 분들 없으시죠? 네. 우선 먼저 잠깐 그 공주보 철거 결정 오늘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정부의 무능, 안하무인, 국민 무시의 폭언은 정말 이루 셀 수가 없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의 뜻에도 반하고 국민 편익에도 반하는 이 공주보 철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즉각 포기하라는 경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그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의 경과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서명운동본부가 출범을 해서 한 달 만에 그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그 청원 기준인 20만 명을 초과했고, 그래서 1월 22일에 저희가 그 3만 명의 서명부와 공개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서명부를 접수한 강기정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고 공개 청원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그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답변을 촉구하면서 2월 15일까지 답변을 달라 이렇게 촉구했지만 이로부터 또다시 2주가 지나갔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을 합쳐서 40만 4,860명의 국민이 서명을 했는데, 이러한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는 불통 청와대를 보면서 과연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0만 명이 넘는 이 서명인 숫자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40만 명 뒤에는 엄청난 그 국민의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통계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인 2월 20일 한국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제3차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즉 70% 이상의 국민들께서 원전의 확대 및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자력학회는 지난 8월에 1차 조사 때부터 사실 계절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3개월마다 이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절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70% 이상이 국민께서 원전의 확대 및 유지에 찬성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번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9세에서 29세
젊은 연령대의 그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은 75.7%로 전체 그 평균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조사 때보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 실상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정부 내 여당 내에서도 이미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바 있지만 최근에 또 이 탈원전 정책이 가지고 올 그런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진단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니어 재단 주최로 열린 그 시사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 전기요금 인상 문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 전력 수급 안정성, 국민적 합의 등 모든 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일자리 참사, 경제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정말 완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탈원전 정책의 비용 문제도 다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데요. 국회에서 열린 컨슈머워치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그 추계를 보면 그 탈원전 정책이 가진 기회비용 이런 거를 모두 빼더라도 제외하더라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단 9개월 동안에 단순히 원전의 이동률을 조금 낮춘 것만으로도 그 전력 생산 비용이 무려 1조 1712억 원이 추가됐다는 그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또 전기요금 인상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말 대국민 그런 그 사기극을 이제 곧 들통날 그런 시기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 파탄을 다시 한번 불러올 이런 정책을 하루빨리 중단하라는 경고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즉각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온 국민 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보철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한노희 간사입니다. 금강 영산강 5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잠시 후 10시 반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는 금강 영산강뿐만 아니고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기획위원회는 물론 전문위원 43명 중에서 4개 분과에서 위원장들이 당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홍종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선거 캠프 때 보철거 검토를 공약을 했던 사람으로서 4대강 16개 보호에 대해서 철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보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낙동강 재자연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4대강 반대해서 본인의 연구비가 삭감됐다는 것을 토로했던 분입니다. 또 환경부 장관 하마평에 올려놨던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한 신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인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어떤 BC 분석 관련돼 가지고 공개 토론, 건강한 토론 없이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분석한 결과를 갖다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BC 분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C 분석해서 1보다 클 경우에는 해체를 방한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가 아마도 해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건강 명상과 모두 5개 보가 문제 없습니다. 단지 경제성 분석에 따른 BC 분석에 대해서만 1보다 클 때는 해체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왜 보를 철거해야 하는지, 보를 허물어서 강물 유속을 빠르게 한다면은 녹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지, 또 허무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어떤 피해는 얼마나 큰지, 이거에 대한 것을 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합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공개해서 거침없는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게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왜 이 부분을 시시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놓고 이걸 하니까 국민들이 또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이후에 수질이 오히려 개선됐다고 하는 전문기관도 있습니다. 왜 이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까? 저는 요청했습니다. BC 분석 관련돼서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만 해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위원회, 그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BC 관련돼서 분석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까? 뭐가 꿀려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당에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했으니 면밀히 검토해서 결사항정할 겁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상주보 낙당보는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경관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꼬셔서 관정 뚫어주겠다라고 해서 보를 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관정 또한 또 다른 환경 오염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